집값은 왜 오를까요? 혹은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이 금년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고 전세 물량 소화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고 하는데 다시 하락할 것 같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매매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도도 있고 금리도 있고요, 전세가 영향도 받는 거죠. 전세 가격을 올리는 정책들, 그 다음에 규제책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계속 오를까요? 라고 말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게요, 오르는데 몇 군데 안 돼요. 기사에서 맨날 오르는 데만 띄워주니까 그렇지 떨어지는 데가 훨씬 더 많다. 핵심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 공급의 논리죠. 근데 공급은 그 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서 요거를 부추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양시장 살리는데 가장 좋았던 정책이 뭐냐? 전매, 제한, 폐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수요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지. 근데 늘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 부족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몇 년째 됐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중에서 공급이 가장 많았던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공급 부족이 됐느냐? 공급 들어오는 거는 몇 년 전에 정해진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수요가 엄청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데 그냥 부추기기만 해서 되느냐? 부추기기만 해서 안 되죠. 그럼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 저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투기 수요라면은 전세가를 올려야 되고, 실수요라면은 대출을 많이 내줘야 돼요. 왜냐? 실수요가 집을 살 때 어떻게 사죠? 모은 돈 플러스 대출이죠. 이게 투기 수요, 갭 투기 수요한테는 이 대출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적 대출로 받는 거고, 실수요라면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런데 모은 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늘어나야 돼요? 소득이. 그리고 이 모은 돈, 소득이 올라가서 모은 돈이 올라가는 상황, 이게 진짜 상승장. 그래서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커다랗게 3번의 하락장이 있는데 91년, 97년, 그 다음에 2008년, 그리고 2번, 이렇게 이제 4번째로 되는데요. 91년, 97년은요, 이거는 충격에 의한 거품 하락은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득 성장으로 인해서 집은 사놓으면 무조건 올라요. 이때는 통하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가 문제였냐? 이때부터는 소득이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대출을 토대로 성장을 시키고 있다. 그러고 있는 거고, 지금 이번은 이게 워낙 심각했던 것이 MB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전세자금 대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금리 안 올리고 규제만 하면서 전세가 자극받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세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10억 빌리는데 1.2%, 근데 여기서 금리가 2.4%로 올라버린다. 그러면은 10억 빌리는데 200만원이 드는 거예요. 3.6%가 되면은 300만원이 드는 거고, 월. 그러면은 10억 빌려서 전세 살던 사람들 100만원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갱신 때 300만원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2년 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금년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소폭 올라간 단지들이 있는데, 요게 왜 그렇게 되느냐? 금리를 낮췄으니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들어가서 보시면요,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죠. 전세자금 대출은 주담대에 들어가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번 보면요, 금리를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꾸준히 눌렀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세가는 이제 다시 떨어지는 시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는 전세가는 오로지 소득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 MB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1억 2억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3억 5억 풀어주면서 이게 금리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었느냐? 전세는 금리 영향 안 받는다. 집값만 영향 받는다. 라이트하우스는 뭣도 모르고 그딴 이야기한다. 폭락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금리 영향 제대로 받고 있죠. 그래서 22년 8월에 전세 대란 온다고 했었는데 역전세 대란이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들이 거짓말한 것들 다 드러나고 있는데 맨날
우리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돈을 못 버니까 계속 여론을 만드는 거지.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역전세가는 다시 올 것이다. 하반기 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반기 때 시중금리가 떨어질 이벤트가 없어요. 자, 일단은 지금 채권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9월부터는 더 심해질 겁니다. 8월 말부터 부동산 PF 만기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자영업자 그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거 연장할지 지금 8월 말인데 아직도 이야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대율이라든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런 것들을 또 맞춰야 되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하반기 때, 그 다음에 내년까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은 마찬가지로 매매 시장에도 타격을 입는 게 갭투기 수요들이 전멸합니다. 갭투기 수요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다. 왜? 전세가를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갭투기를 하는 이유는요, 내 돈 조금 들어가서 오를 때까지 버티자, 이자 안 내고. 그런데 역전세가 나게 되면은 이자는 안 내고 원금을 돌려줘야 돼요. 역전세라는 게 그거잖아요. 대출 원금 회수랑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비싸게 계약했던 사람들이 전세가 안 떨어뜨리는 영향도 크다. 그게 기저효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반포자리 그런데 찍어봅시다. 이거 보시면은 갱신이 17억이에요. 요거 4억 5,200 이런 것들은 예외고, 그 다음에 갱신이 16억이에요. 그리고 신규는 12억 5천이다. 비싸봐야 14억, 12억, 13억 이렇게 나오는데 갱신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갱신 가격이 더 비싼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주인이 갑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억 갱신이 있는데 요거를 막 현재 시세로 한 13, 14억 정도로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하죠. 13, 14억짜리 신규를 받으면 나는 너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 나는 너에게 3, 4억 가량의 돈을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럼 네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나가고 나서 13, 14억 하면은 3, 4억 못 받는 거 가지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그 다음에 소송 들어가서 나중에 뭐 경매까지 넘긴다 했을 때 나는 그때 빌려서 줘도 된다. 내가 불리할 게 뭐가 있냐. 억울하더라도 너는 그냥 이 가격에 갱신해라. 그 돈 가지고 힘들어지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요, 집주인들이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상법 이야기할 때 임대인이 95 유리했는데 이제 90 유리한 정도로 조금 나아졌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갱신거래가 비싸게 나오는 거고, 21년 7월에 갱신거래가 비싸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뒤에 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역전세가 이렇게 나는데, 요 가격으로 갱신거래 되는 것들이 있죠. 이중가격.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3법 때 갱신가는 싸고 신규는 비싸다. 2중, 3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반대예요. 신규는 싸고 갱신가는 비싸게 나와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갱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가는 더 떨어졌는데, 이 갱신가, 특히 2년 전에는 기저효과로 높은 전세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폭이 멈추고 전세가 상승폭이 약간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것에 대한 언급은 1원만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심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금리까지 눌러놓은 여파가 있지만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세입자가 돈을 빌려서 전세를 들어왔는데 감당이 안 돼서 나 대출 그만큼 안 나와요 라고 하고,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 저런 경우는 이제 자기 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묶이는 건데,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질권 설정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질권 설정으로 많이 하는데, 질권 설정하면은 그거는 집주인이 그 집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돌려줄 때도 집주인이 은행한테 돌려주면 은행이 남은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세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했는데 내가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전세 더 이상 못 살겠다 라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매매가도 떨어질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변하고 있다. 7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경매 낙찰가율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경매 낙찰가율도 그거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자가 낙찰하니까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 사람들 낙찰가율 높게 잡겠죠, 당연히. 왜? 얼마나 높게 잡든 간에 결국엔 다 자기 돈이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앞으로 전세가, 매매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